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적어놨던 거고요. 네, 적어놨던 거고, 여기 아까 적어놨던 거고, 저게 추가된 겁니다. 네, 추가된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의 순서가 맨 밑에 위쪽으로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주요 교육 상대국은 역시 이제 그 우리나라랑 인접한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 미국이 뭐 세계 뭐 그 어떤 나라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라 교육이 안 되면 사실은 발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여러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접한 국가들과 교역이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출이나 수입이 거의 뭐 GDP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 교육 대상은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그 들어오면서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90년대부터 급부상하기 시작했죠.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게 급부상하게 되고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죠. 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그야말로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야말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커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우리나라의 큰 교역 대상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흑자,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 미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는 굉장한 흑자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대해서는 그 중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석유 원유 같은 거를 이제 그 중동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사실 뭐 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교육이 활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아까 WTO 체제 이야기도 적어놨었는데 WTO 체제 네, 세계 무역 기구죠. WTO라고 하는 체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출범을 하면서 이 WTO 체제는 그야말로 자유무역을 표방하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를 잡았던 건 가트 체제였는데 그 가트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고 더 철저하게 자유무역으로 가고 있고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닥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성공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WTO 체제의 어떤 체제 하에서의 자유무역보다는 FTA라고 하는 그야말로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양자 간의 어떤 협정을 맺어서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그런 것도 더불어서 있었기 때문에 WTO가 그렇게 그닥 성공적인 작품은 아닌데 어쨌든 WTO 체제 하에서 더욱더 그 자유무역에 관한 자유무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일종의 하나의 도전이 되었죠. 그래서 농산물이나 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가 저번에 쌀 가격 지지제도 관련해서 그 WTO 체제의 출범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공공비축제도나 또 뭐 직불제, 벼농사 직불제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었었죠. 그런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또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불거져서 그 지적 재산권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재산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직접 재산권이 인정이 되게 되고 그것에 국제적인 규범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 직접 재산권과 관련된 첨예한 대립이거든요. 그런 대립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 왜 그 지식들을 빼돌리느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 뭐 하웨이, 구글 뭐 이런 하웨이와 구글의 싸움이다 또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이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그 명분, 미중 무역 갈등의 명분 또는 하나의 아주 큰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TO 체제 하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와 그게 지식 재산권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체제 하에서도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불공정 경쟁이다,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금융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WTO 체제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WTO 체제 하의 환경 변화에도 잘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가 결국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사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국가인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국가인가를 판단할 때 여기 적혀 있죠. 수출입 성과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이 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해외의 수요자들 또는 소비자들이 그걸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있으니까 사주는 거겠죠. 그런 수출이 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경쟁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입 성과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이 어느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 품목들은 결국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책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1970년대와 2019년을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1970년에 수출했던 품목들은 이런 품목들입니다. 의류, 합판, 가발 이런 거죠. 가발 굉장히 많이 수출했죠. 수출 물량의 40%가 의류였어요. 그 다음에 11%가 합판이었고 10.8%가 가발이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별로 부가가치가 높지 않죠. 네, 뭐 어떤 첨단 산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저임금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았다 해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30년 후, 40년 후가 40년입니까? 50년이죠. 5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했냐면은 2019년엔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반도체죠. 17.3%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 자동차 7.9%, 그 다음이 석유 제품. 요 지금 통계, 석유 제품은 3.5%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석유 제품을 수출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원유가 나지 않습니다. 석유 한방을 나지 않는 나라죠. 그렇지만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유사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아주 정유 기술이 좋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수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사실 수출하는 나라다. 자동차,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동차, 현대를 비롯한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회사로 성장을 했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탑이죠.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의 90%가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중화학공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화학공업 분야에 그 70년만 하더라, 1970년만 하더라도 거의 50%가 경공업입니다. 경공업과 관련된 제품들을 수출을 했다고.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15% 정도가 농산물. 15%가 아니라 한 30% 정도가 농산물. 35% 정도까지 농산물이고 한 15% 정도가 중화학공업이었어요. 이제 막 70년이라고 하면 7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60년대 포스코 같은 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점점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중화공업은 상당히 비중이 낮았죠. 한 1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중화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건데, 사실 뭐 중화공업을 수출하는 나라는 서양, 서구인들, 백인 국가가 아니고서 중화학공업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중화학공업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서구 선진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중화학공업을 수출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수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뭐 7대 품목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원유나 원목 이런 제품, 뭐 이런 자연자원을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제품들에 있어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품목들이 뭐 철강, 석유화학, 뭐 전기전자, 기계, 또 자동차, 조선, 의류, 이 7대 품목이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는 다 이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수출해서 먹고, 철강 수출하죠. 석유화학, 석유 제품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기전자, 반도체나 뭐 가전제품 다
우리가 수출을 하자면 기계류도 수출하고요. 자동차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조선, 배도 수출하는 나라죠. 의류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다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렇게 잘 포트폴리오가 뭐 석유나 뭐 석유,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등등 뭐 금속, 뭐 이렇게 자연에서 또는 천연 자원들이 을 제외하고 제외한 그런 상품들 중에서 가장 교역이 또는 무역이 많이 되고 있는 이 7대 품목에서 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출 포트폴리오 또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가장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수입은 뭐 1970년대의 수입을 보면 쌀, 원목, 나무죠, 원유, 석유기계, 뭐 옷 만드는 기계 좋겠죠, 소매, 뭐 이런 것들, 보리죠, 보리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을 했다면 지금 2019년은 원유가 제일 많이 하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아닌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수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그러니까 이런 원유나 뭐 천연가스, 석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에너지 물질 아닙니까? 이런 물질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동 국가로부터 굉장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크게 보면 원자재, 기계류, 소비재 이렇게 크게 용도별로 수입품을 용도별로 보면 원자재, 기계류, 소비재 이렇게 하면 그게 원자재가 한 6이고요. 10 중에서 10분의 6, 한 10분의 기계류, 10분의 소비재,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품목들은 이렇게 크게 보면 원자재를 훨씬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수입의 경쟁력에 있어서 뭐가 경쟁력이 있고 뭐가 경쟁력이 없는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는 물품이고 수입하는 물건들 주로 이제 천연 자원들, 지하 자원, 원유나 그 에너지 제품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그런 물질과 관련해서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걸 이제 우리가 무역 수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역 수지는 우리가 1997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나서 1998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역 수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흑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수출과 수출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이득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흑자 상품들을 보면 이런 게 다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들이죠. 자동차, 선박, 휴대폰 같은 이 통신기기나 화학, 기계, 철강,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적자 상품을 보면 경쟁력이 없는 상품들, 농산물, 광산물, 신발, 의복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는 신발 거의 생산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의복 이런 것도 경쟁력이 없고요. 농산물 경쟁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농산물을 많은 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수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선 식품류 같은 거는
굉장히 수입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광산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특히 이제 석 원유 같은 거, 원유는 우리나라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국제 경쟁력을 뭐 이러저러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국제 경쟁력을 왜 하필이면 이런 분야에서 가지게 됐는가? 그 국제 경쟁력의 결정 요인과 관련해서 포토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생산 요소 요인, 수요 요건, 기업 전략 및 국내 경쟁, 지역 및 연관 산업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기업 전략 및 연관, 기업 전략 및 국내 경쟁, 그리고 지원 및 연관 산업, 그다음에 수요 여건 뭐 이런 게 이제 다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다 상호작용을 한다. 다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뭐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 네. 그리고 그 각각의 분석 요인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러저러한 분야에 특히 이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중화학공업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요소 여건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생산 요소 여건을 한번 이런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저기 쓰여져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 특히 이제 교육받은 노동자들, 굉장히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높고 해서 굉장히 교육받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교육이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국제 경쟁력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라고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문맹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거의 뭐 대졸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육이 뭔가 처음에는 저임금 노동에서 시작해서 그런 노동력들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 고도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본이나 기술은 특히 이제 부품 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지 같은 건 특히 자연자원과 관련해서는 부존자원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재 부품 산업과 관련해서 부진을 했고 부존자원이 부족을 해서 결국 이 생산 요소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교육받은 노동이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과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우리가 과연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인재를 배출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과연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제도가 잘 꾸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그 인력들이 그 작업 환경에서 뭔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게 되고 고급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도화된 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요 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요 여건이라고 특히 수요 여건 크게 보면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폈기 때문에 해외 수요에 상당히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해외 수요에 민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국내 수요로 큰 게 조선, 뭐 우리나라가 3년이 바다니까 조선에 대한 수요, 조선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수요들이 있어 철강과 시멘트 우리가 일종의 문명화된 세계를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건설을 해야 되니까 여러 어떤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 시멘트나 철강 산업이 엄청나게 기여를 했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제 막 일어선 국가이기 때문에 신흥 국가였었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멘트, 철강, 그다음에 조선 뭐 수출하려면 뭐 배도 필요하고 그랬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국내에서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수요 같은 처음부터 이제 반도체는 해외에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팔아먹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전략 그 수요 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기업 전략 및 국내 경쟁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쟁은 자동차 산업이나 가전 산업, 조선 산업이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그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자동차 산업 내에도 한 5개 정도 그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가전 제품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뭐 조선업도 상당히 뭐 현재는 그렇게 조선업이 업황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경쟁이 상당히 한때는 활발했었죠. 2010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조선소가 거의 세계 탑 10 안에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던 그런 그러니까 국내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경쟁력을 낳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및 지원 산업이라고 하는 건 부품 소재 산업인데 부품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 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철강 이런 게 지원 산업이죠. 철강이나 시멘트 하나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뭐 자동차를 만들든 조선을 하든지 다 철강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또는 건축을 할 때는 시멘트가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 산업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대기업들이 성장을 견인했는데 이 수출 대기업들이 대체로 수출 지원 산업을 육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물산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대기업들이 자기 상사를 만듭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된 수출 지원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만들게 되죠. 네, 그런 걸 만들게 되는데 뭐 현대 같으면 현대글로비스 뭐 이런 상사를 만들어서 이들이 뭔가
그 현지에 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지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할 때 이런 종합 무역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산업이 꽤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활발하게 그런 산업이 그 종합 무역 상사 그러니까 뭐 삼성 같으면 삼성물산, 현대 같으면 현대 글로비스, 포스코 같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종합 무역 상사들이 그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 그런 정보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네, 지원을 하고 그 현지에 직접 가서 판촉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산업들이 수출 지원 산업, 우리나라 같으면 종합무역 상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지원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원 산업이었고 연관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반도체나 가전, 통신,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군집 뭔가 연관되어 있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죠. 이런 산업들이 다 연관을 지어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힘이 됐다, 힘을 얻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왜 반도체 산업이 이게 다 이런 그 결정 요인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연관이 돼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세계 1위가 됐나? 충분한 수요가 있었죠. 네, 충분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충분한 해외 수요가 있었죠. 해외 수요가 있었고 그야말로 삼성전자의 사운을 건 기업 전략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병철 회장이라는 사람, 그 삼성의 그룹의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사운을 걸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모든 사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서 반도체를 선택을 해서 그 모험이 결국 반도체 산업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네.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 전략 그 사원일공 기업 전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 지원 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삼성물산 같은 그런 기업이 뭔가 지원을 해주고 반도체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반도체 산업에 맞는 그런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관.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요인들이 다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생산 요소는 반도체 생산에 맞는 인재 교육,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기업 전략, 그 다음에 수요 여건, 해외에서의 어떤 수요를 본 거죠. 이병철 회장이 뭐 산업의 쌀이다 반도체는 그래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수출 지원 산업,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 그런 그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를 거두면서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육성이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분석도 국제 경쟁력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산업 포트폴리오들이 잘 구축돼 있다고 했지만 이런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경쟁력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하나둘씩 나온 것이 아닌가 뭐 그것의 동태적 선후 관계야 뭐 이야기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결정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이런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보시는 이 포토의 다이아몬드 모델이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서 수치적 성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그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산업에서 이러저러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졌던 이유를 저런 국제 경쟁력 결정 요인들로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러한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별로 지하 자원도 없고 부전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제조업 분야, 특히 중화공업 분야에서 엄청나게 특화를 하게 되고 그걸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저런 네 가지 그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그 다음에 해외 수요에 잘 발맞췄던 문제,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기업 간 경쟁 문제, 그 다음에 지원 산업과 연관 산업의 어떤 상호작용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의 원리, 비교의 원리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지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 그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국제 수지 이야기는 이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2019년 통계를 여기 가져왔거든요. 네, 2019년 통계를 여기 다 이 수치들이 다 2019년 수치들입니다. 네, 수치들인데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네, 분기별로 만들게 됩니다. 분기별 또는 그 연도별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국제 수지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텐데,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돈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요. 달러입니다. 네, 달러. 국제화폐가 들락날락 하는 거죠. 국제화폐가 들락날락. 그 국제화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달러니까, 달러가 얼마나 들락날락했느냐, 그거를 계산한 게 국제 수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를 플러스, 나간 걸 마이너스로 해서 그걸 다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 더하면 그게 국제 수지가 되고요.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이 같게 그렇게 작성을 하죠. 네. 그래서 국제 수지표에 의하면 국제 수지는 항상 제로가 되고, 국제 수지가 제로가 되면은 그게 국제 수지 균형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복식부기의 원리, 회계 원리에 의해서 결국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것이 작성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또는 외국이죠. 네. 우리나라랑 교역하는 모든 국가들은 해외 또는 외국입니다. 네, 외국인데, 이게 이제 그
돈의 흐름을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빨간색으로 그리면 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네,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돈이 이렇게 우리나라로부터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돈이라고 하는 건 달러죠. 네, 달러입니다. 해외랑 교환을 할 때는 그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이 될 텐데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화폐가 아니라 외국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국 화폐라고 하는 것은 달러다. 네, 달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들락날락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상품이나 생산 요소가 매개가 되면 매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가 나가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 대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해외 어떤 것을 샀기 때문에 그 대금으로 달러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상수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뭔가가 사고 파는 과정에서 뭔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달러가 들락날락한 거, 그걸 우리가 경상수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매개 없이 그냥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달러가 나갈 때도 있고 그냥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나가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 이거를 금융계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투자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아무 매개 없이 들락날락하는 거는 투자 명목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투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수익이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또는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뭔가 대가가 없어요. 대가 없이 그냥 아무런 매개 없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투자로. 네, 투자로. 그래서 금융계정은 투자입니다. 전부. 네, 투자 명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투자죠. 다 투자입니다. 투자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금융계정, 요거는 경상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자본수지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를 합하면 이거를 또 금융 자본 계정이라고 이제 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국제 수지 항목은 크게 보면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민 누락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하나의 원리, 그냥 회계 원리예요. 네, 회계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수지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수지. 옛날에 금융계정이 자본수지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2008년 이렇게 그 국제수지표 자체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지금의 금융계정은 옛날에는 자본수지라고 썼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수지라 하면 그냥 무형자산에 뭐 상표권 이런 거 있잖아요. 상표권에 해당되는 뭐 상표권을 뭐 사고 팔고 할 때 무형자산들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이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달러가. 그걸 이제 자본수지 뭐 아니면은 우리가 해외로 아예 이주를 한다, 이민을 간다 할 때 들고 가는 돈 또는 뭐 어떤 나라에 우리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면제해 준다 할 때도 여기 이제 그 회계 장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게 예외적인 상황들이죠. 예.
자본 수지에 포함이 돼. 여러 가지 이제 투자 명목도 아니고 이런 거래 경상수지처럼 뭔가 뭔가가 뭐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과 관련돼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자본수지에 포함시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하는 건 이 국제수지표를 작성할 때 그 여러 정부 부처에서 통계 자료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여기 숫자를 쓴 거잖아요. 여기 숫자를 다 통계 자료를 모아 가지고 숫자를 다 썼는데 현실 그러니까 통계적 수치랑 현실의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수치랑 통계적 수치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차이가 나는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상수지를 보시면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다라고 하는 거는 상품수지다라고 하는 건 저기 수출을 하고 아까 우리가 수출 수입 이야기했지만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게 상품수지예요. 상품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재화와 서비스 이게 여기 수출 여기 수출 나가는 명목으로 수출 여기 수입 명목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수출 뭔가 재화가 나가는 거 재화가 들어오는 거 이게 수출과 수입이거든요. 수출 수입이 이 매개체 중에 재화가 들락날락하면서 재화가 들락날락한 대가로 달러가 들락날락한 거를 계산한 게 상품 수지고 서비스 수지도 저기 있죠. 그래서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한다. 또는 교육 서비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서비스, 관광 서비스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제공을 하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우리나라가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는 생산 요소거든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들락날락하면서 달러가 들락날락하면 그게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전 소득 수지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해외에 원조하는 걸 의미합니다. 해외 원조하거나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을 수도 있죠. 원조를 받으면 플러스가 되고 원조를 해주면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개가 사실은 요 돈이 들락날락하는 매개가 하나는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이 있다. 재화와 관련돼서는 이 재화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출 수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상품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 본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가 계산되게 되는 게 경상수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 경상수지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실력이에요. 국제 경쟁력과 관련된 경상수지 흑자를 봤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우리나라의 실력을 저 경상수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의 속도로 우리는 뭐 해외 어떤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투자를 할 수 있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증권 투자를 하든 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이런 투자 명목은 그야말로 투자기 때문에 미래 수익성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국제 수지 중에서 경상수지가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체크하는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 이야기들은 국제 수지표와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